안녕하세요. 저는 몇 해 전 아들을 앞세우고 매일 아들을 그리워하며 살고 있는 한 엄마예요. 시간이 갈수록 그리움이 사무치고 눈을 감아도 생각나는 내 아들에게 못해준 것만 자꾸 떠올라 그게 또 미안해서 눈물 짓게 됩니다. 사연 소개를 하는 걸 보니 댓글로 위로해주는 분들도 많던데 얼굴도 성별도 모르는 사이지만 허한 마음 달랠 수 있을까 해서 이렇게 글을 적어봅니다. 평범하게 사는 게 제일 힘들었던 제 지난 이야기 한번 들어봐 주세요. 저는 아들 하나, 딸 하나 있는 집에 막내로 태어나 어렸을 때부터 별 부족함 없이 자랐어요. 부모님은 교단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일을 하셨는데 그렇다 보니 저도 오빠도 공부에 대한 지원을 많이 받고 잘할 수 있었죠. 저희 오빠는 공부를 참 잘했어요. 학교에서 수제 소리도 들을 정도로요. 부모님이 서로 자기 닮았다면서 으스댈 정도의 집안의 자랑이었네요. 그런 오빠 밑에 있어서 그런지 저도 오빠만큼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열심히 공부를 했고 성적도 늘 상위권에 있었죠. 저랑 런년생이라 오빠가 한 살이 더 많았는데 차이가 많이 안 나서 그런지 오빠 같을 때도 있고 친구 같을 때도 있고 그랬던 것 같아요. 예나 지금이나 저에게 있어 너무 든든한 지원군 같은 그런 사람이죠. 초중고 모두 오빠와 같은 학교를 나왔는데 대학에 가서 서로의 길이 달라졌어요. 오빠가 수재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저는 들어갈 수 없는 대학으로 진학을 했죠. 오빠와 같은 대학에 가지 못해 아쉽긴 했지만 당시 대학을 다닐 수 있다는 것만도 저에게는 더할 나위 없이 좋은 기회였어요. 어쨌든 그렇게 저는 대학으로 진학을 했고 2학년이 됐을 때 학교에서 운영하는 해외 연수 프로그램에 신청을 했는데 운이 좋게도 합격을 하게 됐어요. 학교 대표로 가는 거라 성적도 보고 신청자 중에 뽑혀서 가는 거라 설마 내가 뽑힐까 싶어 기대가 없었는데 뽑혀서 얼마나 놀랐는지 모릅니다. 부모님도 소식을 들으시고 많이 놀라셨죠. 학교에서 뽑혀서 가는 거긴 했지만 본인 부담금이 필요한 거라 금액이 꽤 되었거든요. 그 돈도 지원해 주신다고 하면서 잘하고 오라고 응원해 주셨어요. 그렇게 떠나게 된 뉴질랜드. 태어나서 처음으로 가보는 외국이라 얼마나 떨렸는지 모릅니다. 그나마 함께 떠나는 친구들이 있어서 혼자보다는 덜 무서웠고 거기서의 생활도 생각보다 빨리 적응했어요. 그곳에서 저는 한 남자를 만나게 되었어요. 저랑 같이 뽑혀서 교환학생으로 함께 온 친구였고 그 사람은 군대를 다녀와서 복학을 한 터라 저보다 3살이나 많았죠. 처음에는 그에 대해 별 호감이 없었어요. 집이 부유한지 입고 다니는 옷이나 용품들이 비싼 명품 브랜드였고 딱 봐도 부잣집 도련님 같은 분위기가 확 풍겼거든요. 그때 제 생각에 돈도 많은 부잣집 도련님이 왜 학교에서 하는 프로그램에 신청을 했는지 의아한 생각이 들었던 기억이 나나요. 겉보기에 나와 다르다는 느낌이 강하게 들어서인지 그와 거리를 두고 생활을 했고 그러다 보니 같은 일행이었지만 친해질 기회가 없었죠. 그렇게 현재 생활에 적응을 해나가던 찰나 어쩌다 보니 그와 단 둘이 숙소에 남게 돼서 같이 저녁을 먹게 되는 일이 있었어요. 다른 애들 다 생일 파티에 간 것 같은데 너는 왜 안 갔어? 공부할 게 남아서요. 오빠는 왜 안 갔어요? 아, 난 어제 술을 많이 먹어서 속이 좀 안 좋아서. 현지에서 사귄 친구의 생일 파티가 있어서 다른 친구들은 모두 거기 가고 없었어요. 저는 술 마시는 그런 분위기가 싫어서 안 가고 남아 있었는데 그 사람도 안 가고 있을 줄은 전혀 모르고 있었죠. 친한 사이도 아니라서 마주보고 저녁을 먹기 꺼려졌지만
같이 먹자는 말을 거절할 타이밍을 놓쳐서 별 수 없이 그와 식사를 같이 했습니다. 그러고 보니 우리 이렇게 얘기 나누는 거 처음이네. 네, 그러네요. 제가 친구들과 잘 지내긴 했지만 낯가림이 좀 있었거든요. 친하지도 않는 사람과 단 둘이 밥을 먹기로 한 걸 얼마나 후회했던지. 무슨 맛인지도 모르고 허겁지겁 입안에 음식을 끌어넣었어요. 그런 저를 그 사람이 희한한 눈빛으로 쳐다보고 있었죠. 천천히 먹어. 누가 너 잡아먹니? 그냥 공부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저는 얼른 식사를 마치고 식당을 빠져나왔고 그는 자기만 혼자 남겨두고 가버린다고 저더러 야박하다고 투덜댔죠. 그러든가 말든가 인사를 하고는 제 방으로 들어갔어요. 그날 그렇게 처음으로 대화를 한 이후로는 그는 제가 보이면 친한 척을 하기 시작했어요. 멀리 있었는데 어느새 다가와 제게 아는 체를 했고 제가 무거운 걸 들고 있다거나 청소를 하고 있으면 곁에 다가와 도와주고 그러더군요. 그런 갑작스러운 행동에 왜 이러는가 의아했던 저는 나중에 그 이유를 알게 됐습니다. 그가 제게 고백을 했거든요. 너 나한테 관심 없지? 나 다 알고 있는데 나는 너한테 관심 많거든. 그러니까 나하고 사귀자. 뭐라고요? 너도 남자친구 없잖아. 나도 없고. 근데 내가 너 좋아하니까 한번 만나보자고. 그는 말도 안 되는 억지를 부리며 저더러 사귀자고 했지만 저는 그 고백을 받아줄 마음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저의 행동이 그를 부추겼던 건지 이후 너무 티나게 저를 쫓아다니기 시작하더군요. 친구들 사이에서도 다 소문이 나고 여자애들 사이에는 저를 부러워하는 친구들이 생길 정도였어요. 이런 관심이 너무 부담스러웠던 저는 사람 같고 장난치지 말라고 화를 냈습니다. 그 일이 있고 며칠 뒤 술에 잔뜩 취해 저를 찾아온 그는 제게 애원을 하면서 다시 고백하더군요. 내가 맨날 웃으면서 그러니까 내가 장난치는 것 같아. 그랬으면 정말 미안해. 하지만 나 너한테 정말 진심이야. 밤에 네 생각 때문에 잠을 못 잘 지경이라고. 이렇게 말을 하며 제게 사귀어보자고 하더군요. 성격 탓인지 가진 게 많아서 그런지 진지함이라곤 눈을 씻고 찾아봐도 보이지 않던 그였기에 저를 좋아한다고 했던 말도 다 거짓말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건 제 생각이었던 건지 너무나 진지한 그 눈빛에 저는 거절을 못했고 서로 알아가 보자고 말을 하게 됐습니다. 그 일이 있고 그가 다르게 보이기 시작하더군요. 그도 더 이상 건들거리는 모습을 보이지 않더라고요. 그런 그를 대하면서 어느새 저도 그와 같이 있을 때 가슴이 뛰기 시작했고 결국 저희는 연인이 되었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그 사람은 성적도 꽤 좋더라고요. 맨날 남자애들이랑 어울려서 놀러 다니는 것만 궁리한다고 생각했었는데 그게 모두 다 오해였던 거죠. 그동안 그에 대해 제가 색안경을 끼고 있었던 건지 사귀면서 제대로 그를 알아가게 되자 새로운 것 투성이었고 그러면서 저는 점점 그에게 더 빠져들게 되었어요. 어느새 시간이 흘러 연수기간이 끝이 나고 한국으로 돌아갈 날이 얼마 남지 않았을 때 그 사람이 저에게 청혼을 하더라고요. 둘 다 학교를 졸업하지도 않은 나이였지만 그와 저는 서로에 대해 진심이었고 그와 결혼해서 같이 사는 것도 좋을 것 같은 생각에 청혼을 받아들였습니다. 한국에서 어떤 일이 기다리고 있을지 꿈에도 모른 채 서로 미래를 약속했다는 사실에 마냥 행복해만 했었죠. 그리고 그 행복은 한국에 들어오는 순간 산산이 부서졌어요.
한국에 입국한 후 저희는 서로의 부모님께 인사를 드리기로 하고 저희 부모님께 먼저 인사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결혼하고 싶다고 말씀드렸죠. 너희 아직 학생 신분인데 결혼은 무슨 결혼이야. 졸업 이후에 직장도 가지고 자리 잡은 다음에 하면 되잖아. 저희 부모님은 우선 결혼은 반대하지 않으셨어요. 대신 졸업 후 직장을 가진 다음에도 늦지 않다고 저를 타이르시더라고요. 반면 저희 오빠는 결혼이 무슨 말이냐며 헐쩍 뛰더라고요. 너 저 자식이랑 얼마나 만났다고 결혼 얘기야. 안 돼. 절대 안 돼. 그 사람 면전에서 결혼 절대 못한다고 오빠가 날뛰는 바람에 얼마나 민망했는지 모릅니다. 그 와중에 혹시나 그가 마음이 상했을까봐 전전긍긍하고 있는데 그 사람이 차분히 말을 꺼내더군요. 어머님, 아버님, 지금 제 앞으로 건물이 하나 있습니다. 어릴 때부터 회계관리를 따로 교육받아서 꾸준히 관리했었고 지금도 제가 그 건물 관리하고 있어요. 그래서 생활비 걱정은 안 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결혼하게 되면 희주 학비도 제가 다 지원할 생각입니다. 그러니 저희 결혼 허락해 주십시오. 그의 말에 저와 저희 식구들은 깜짝 놀랐습니다. 그의 겉모습을 보고 집안에 재력이 있을 거라고 생각은 했지만 벌써 건물주라니 전혀 예상도 못했던 상황이었죠. 부모님은 그의 말에 얼떨떨해 하셨고 그렇게 반대하던 오빠도 말문이 막혀서 아무 말도 못하더군요. 그렇게 저희 집에는 결혼 허락을 받게 됐어요. 다음은 그의 집이었죠. 그 사람 부모님을 만난다는 생각에 긴장을 엄청 했는데 그런 제게 긴장하지 말라고 자기만 믿으라면서 그렇게 안심시켜주더군요. 저희 집에서도 듬직한 모습을 보여준 사람이니 왠지 믿음이 갔고 잘 될 것 같은 기대를 가지고 집으로 인사를 갔습니다. 하지만 그런 기대는 제 희망사항일 뿐이었네요. 그의 어머니는 결혼이라는 말이 떨어지자마자 불호령을 내리시더라고요. 너 정신이 있니 없니? 박의원 여식이랑 조만간 선보기로 약속까지 했는데 뭐 누구랑 결혼을 해? 결혼 허락을 받으러 간 자리였는데 결혼을 약속한 남자가 다른 여자와 선을 볼 거라는 말을 듣다니 그때 제 심정이 어땠을지 상상이 가시나요? 어머니, 저 그 자리 안 나가요. 제가 사랑하는 사람은 희주라고요. 시끄럽다. 결혼이라는 건 집안 대소사야. 네 마음대로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아버지. 그의 부모님은 저를 쓱 한번 쳐다보시고는 방 안으로 들어가 버리셨어요. 집 안에 들어설 때도 인사도 없었는데 마지막도 인사 없이 눈으로 한번 쳐다보시는 게 다였죠. 마치 제가 투명인간이 된 것 같은 기분이었습니다. 그날 그렇게 외면을 당하고 나니 그와 일들이 모든 게 다 꿈 같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애초에 그와 저의 집안적 차이는 제가 올려다보지 못할 정도로 컸고 그의 부모님은 제가 올려다보는 것도 허락하지 않으시는 것 같았어요. 그 사람은 제게 자기만 믿으라고 몇 번이나 당부했지만 그날 이후 어쩐 일인지 그와 연락조차 쉽지가 않았습니다. 희주야. 오빠, 왜 연락이 잘 안 돼? 무슨 일 있어? 아, 엄마 감시 때문에. 미안해, 희주야. 그는 저와 결혼을 하겠다는 뜻을 굽히지 않았고 결국 집에 감금까지 됐다고 하더군요. 수학이 넘어 그가 직접 말을 하는 걸 듣고도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다 큰아들이 본인 뜻대로 안 된다고 감금을 하다니요. 점점 그의 부모님이
이해가 안 되기 시작했죠. 그는 상황이 되는 대로 연락을 하겠다고 했지만 기다림은 계속되었고 저의 불안은 점점 커져갔습니다. 그렇게 몇 주가 흘렀고 저는 제 몸에 생긴 이상한 낌새를 알아채기 시작했어요. 예상되는 일이 있었지만 그게 아니기를 간절히 바랬습니다. 너무나 기쁜 일이긴 했지만 지금은 타이밍이 맞지 않는다고, 그러니 지금은 안 된다고 그렇게 빌었건만 결국 저는 제가 임신을 했다는 것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임신을 확인하는 순간 눈물이 앞을 가렸어요. 어찌해야 할지 모르겠더군요. 먼저 그 사람에게 말을 해야 하는데 연락할 수 있는 방법이 없으니 속만 타들어갔습니다. 그에게 전화가 오기를 기다리는 것도 2주. 겨우 연락이 왔지만 어쩐 일인지 제대로 통화도 못하고 끊어져 버렸어요. 도저히 그냥 있을 수가 없더군요. 그래서 그의 집을 찾아갔습니다. 높다란 담벼락, 그 사이 굳게 닫힌 철문이 있었고 그 안으로 어떻게 들어가야 할지 감이 오질 않더군요. 어찌해야 하나 안절부절하고 있을 때 뒤에서 소리가 나서 돌아봤습니다. 그 뒤에는 그의 어머니가 서 있었는데 너무나 차가운 인상에 몸이 절로 굳어졌죠. 네가 웬일이니? 저기, 우리 서로 볼 일 없다고 생각했는데 우리 민욱이 볼 생각이라면 일찌감치 접고 돌아가. 저 임신했어요. 저도 모르게 임신했다는 말이 입에서 튀어나왔고 어머님은 몰라 저를 쳐다보시더군요. 그리고 니네 따라 들어오라고 하셨어요. 그의 집안에 2번째로 들어간 날, 그 사람도 없이 홀몸으로 그 집에 들어서니 긴장감 때문인지 오금이 오돌오돌 저려왔습니다. 저는 그 사람의 어머니와 마주보고 소파에 앉았습니다. 한참을 말없이 저를 쳐다보시던 어머니는 제게 봉투 하나를 건네시더군요. 우리 민욱이 핏줄인지 확인을 따로 하는 게 맞지만 상황이니만큼 그냥 그렇다 치고 자, 받거라. 그 사람 핏줄인지 확인이 필요하다는 말을 듣고 너무 놀랐습니다. 이런 대접을 받을 거라고는 정말 상상도 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뒤이어 들리는 소리는 제 귀를 의심하게 했네요. 이 돈 받고 없던 일로 하자. 우리는 너희 결혼시킬 생각 전혀 없어. 그러니 아이가 생겼다는 말이 전혀 반갑지 않고. 어머니, 어떻게 그렇게 말씀하세요? 누가 네 어머니니? 난 너한테 그런 호칭 들을 일 없는데. 잔말 말고 내 말대로 해. 주는 돈 받고 조용히 사라지라는 어머니의 말을 듣고 얼마나 기분이 안 좋던지. 이미 뱃속에 있는 아이를 모른 채 하는 것도 모자라 없애라는 말까지 하다니 정말 하늘이 무너지는 기분이더군요. 그렇게 그의 어머니에게 난도질당하고 있는데도 그 사람은 어디에도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내가 당하고 있는 수모를 아는지 모르는지, 아니 애초에 그 사람이 실존했는지도 의심이 될 정도로 감쪽같이 사라졌어요. 집에 돌아온 저는 방에 틀어박혀 한참 동안 울었고 거실에 계신 부모님과 오빠는 무슨 일인지 영문을 모르고 발만 동동 구르고 계셨어요. 며칠 동안 고민하고 또 고민했습니다. 그 사람에게 의지하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았지만 마치 이 세상에 없는 사람처럼 연락이 안 되니 저 혼자서 결정을 내려야 하는 상황이었죠. 그의 어머니는 제 전화번호를 어떻게 하셨는지 전화가 와서 병원을 예약해놨다며 시간 맞춰오라고 하셨고 문자까지 보내며 사람을 달달 볶으시더군요. 가만히 있다가 진짜 그 사람 어머니가 원하는 대로 될 것 같더라고요. 하지만 절대 그렇게 돼서는 안 된다는 것이 본능적으로 다가왔습니다.
저는 부모님께 그리고 오빠에게 제 뱃속의 아이를 알렸습니다. 물론 가족들은 깜짝 놀랐고 그 사람과 결혼이 힘들 거라는 말에 더 깜짝 놀라시더군요. 오빠는 그 집에 찾아가겠다고 펄쩍 뛰며 소리를 고래고래 질렀어요. 엄마, 저 이 아이 낳을래요. 그 집에서는 원하지 않지만 내 자식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책임질래요. 야, 김희주. 너 결혼도 안 한 처자가 무슨 애를 낳아 키운다는 거야. 오빠, 나 결심했어. 내 아이야. 나 포기 못해. 엄마는 눈물까지 보이며 저를 말리셨지만 저는 단호했습니다. 아이를 포기할 수가 없었어요. 저희 부모님은 상황이 긴박해 그의 부모님을 만나 해결하려고 하셨지만 쉽지가 않았어요. 이미 그 사람은 다른 여자와 약혼식까지 했다고 했고 그 소리에 부모님도 저도 그에 대한 생각을 접었습니다. 그렇게 그에게 저는 배신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이후 그렇게 저는 미혼모의 삶을 걷게 되었죠. 아이를 혼자 키우겠다는 결심을 가볍게 한 건 아니었지만 막상 아이를 낳고 키우는 일은 상상을 초월할 만큼 힘든 일이었어요. 그나마 부모님의 보살핌과 도움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고 동네에 난 소문과 손가락질은 우리 가족 모두 감수해야 할 문제였습니다. 저 하나 때문에 동네에서 다 같이 손가락질을 받게 되니 그것 또한 미칠 것 같이 힘들더군요. 맘 같아선 갓난쟁이를 데리고 아무도 모르는 곳으로 잠적하고 싶은 마음도 들었어요. 그런 제 마음을 아셨던지 부모님은 제가 다른 마음을 먹지 못하게 계속 챙겨주시더군요. 동네 사람들 말 신경 쓸 것 없어. 남 말하기 좋아하는 사람들 영양가도 하나 없고. 그러니 너는 귀 닫고 눈 가리고 그렇게 지내면 돼. 엄마, 아빠, 정말 죄송해요. 저 때문에. 그런 말 마. 네가 다른 사람한테 죄 지은 것도 아닌데 그게 왜 죄송할 일이야. 엄마, 아빠는 우리 선재 덕분에 얼마나 웃고 사는지 모른다. 네가 우리한테 선물을 준 거야. 부모님은 아이 덕분에 집이 화목해졌다면서 오히려 아이가 선물이라고 하셨습니다. 임신 기간 동안 점점 불러오는 배를 보며 못마땅해 늘 인상을 쓰고 있던 오빠도 아이의 재롱에 이미 넘어가 저보다 더 아이를 많이 안아주곤 했어요. 있어야 할 사람이 곁에 없지만 그렇다고 해서 불행하지도 않았습니다. 무엇보다 아이의 생명을 지킨 제 자신이 뿌듯하기도 했고요. 아이가 유치원에 들어가 7살쯤 되었을 때 엄마가 조심히 제게 선을 보라고 하시더군요. 언제까지 너 혼자 살 거야. 너도 좋은 사람 만나서 결혼하고 사랑받으며 살아야지. 부모님은 아이를 대신 키워주시겠다며 저더러 결혼을 하라고 하시더군요. 아이도 있는데 누가 저랑 결혼하고 싶겠냐며 저는 결혼 같은 거 안 하겠다고 했지만 두 분은 제 결혼에 대한 희망을 버리지 못하셨습니다. 엄마 소원이라고 하시니 말을 듣는 신용이라도 해야겠다는 생각에 선자리에 나가봤지만 부모님의 희망과는 달리 아이 딸린 여자를 곱게 봐주는 사람은 없었네요. 오히려 그 자리에 나갔다가 저만 더 상처받고 돌아왔어요. 그게 반복이 되자 다시 선을 보고 싶은 마음이 안 들더군요. 그 일 외에도 직장 동료가 제게 대시를 한 적도 있었습니다. 상대방에게 속이는 것도 예의가 아닌 것 같아 몇 번 만남을 가지며 아이가 있다는 걸 밝혔는데 그 이후에는 어김없이 연락이 끊어지더군요. 어쩔 수 없겠지 싶다가도 씁쓸하기도 했습니다. 아이가 있지만 결혼식을 올린 적도 없고 남자와 교제를 한 것도 그 사람이 전부였으니
저도 외로움이 있었거든요. 대학을 졸업하고 취직을 해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고 그렇게 수순대로 결혼 생활을 하는 친구들과 너무나 다른 삶을 살고 있는 제 자신이 때론 불쌍하게 느껴지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런 생각이 들려고 할 때마다 아들의 사진을 보면서 다시 힘을 내곤 했어요. 아이는 사랑을 많이 받고 자라서 성격도 밝고 친구들과 교우관계도 좋았습니다. 유치원에서 보내주는 사진을 볼 때면 예전 그 사람이 떠오를 정도로 아빠를 많이 닮은 아이였지만 제 아들이었죠. 그래, 나한테는 선재가 있으면 됐어. 나는 선재만 있으면 돼. 그렇게 스스로를 달래며 아이가 바르게 자랐는데 온 신경을 쏟았네요. 아이는 자신이 다른 친구들과 달리 아빠가 없다는 것을 알았고 그렇다고 해도 주눅 들고 그러지 않았습니다. 늘 자신만만하고 공부도 참 잘했어요. 어딜 냉화도 빠지지 않는 그런 멋진 아들이었죠. 늘 아이가 입버릇처럼 하는 말이 내가 엄마 지켜줄 거야 였어요. 누가 저를 해코지 하는 것도 아닌데 그게 자기 사명인 것처럼 이야기하는 아이였습니다. 아들은 그렇게 쑥쑥 자라줬고 사춘기에도 남들 다 하는 반항 한번 안 하고 든든하게 자라줬습니다. 아이는 저에게 있어서 모든 것이었어요. 내 인생의 모든 것이요. 아이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에 입학했을 때 저는 직장을 그만두고 집 근처에 작은 꽃집을 하나 열었습니다. 결혼도 안 하고 평생을 혼자 살아야 하는데 가게를 하나 운영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혼자 뭘 하는 게 좋을까 고민을 많이 했는데 그러다 꽃꽂이 수업을 듣게 되었고 그 수업을 받는 동안 제 마음이 치유되는 것 같은 느낌이 들더군요. 그래서 이 일을 해야겠다 마음을 먹고 꽃가게를 내게 되었네요. 가게를 운영하는 건 생각보다 할 일도 많고 힘든 일이었지만 아들이 많이 도와줬어요. 학교 끝나면 가게로 와서 가게 문을 닫는 걸 도와주고 수업이 일찍 끝나는 날에는 제 일을 도와 배달도 하고 전단지도 돌려주었습니다. 넌 여자친구도 없어? 수업 일찍 끝났으면 여자친구랑 영화나 보러 가지. 난 그런 거 하나도 재미없어. 꽃다발 배달 가는 게 더 재밌어. 뭐? 그럼 안 돼. 배달이 뭐가 재밌어. 아들의 웃는 얼굴을 보고 있으면 세상의 걱정이 모두 사라지는 것 같았어요. 외로운 마음도 억울한 마음도 모두 사라지고 오로지 기쁨만이 남게 되더군요. 나중에 색시감을 데리고 와서 결혼하겠다고 하면 어떻게 보내줘야 하나 고민이 될 만큼 너무나 아까운 아들이었습니다. 그렇게 저희에게 불행이 다가왔어요. 정말 몸서리 쳐질 정도로 끔찍한 그런 불행이요. 그날은 아침부터 구름이 잔뜩 끼고 천둥번개도 시끄럽게 내리치던 그런 날이었는데 왠지 모를 불안함이 아침부터 느껴지던 날이었습니다. 손님도 없고 해서 그날은 일찍 들어가 아들이 좋아하는 삼겹살을 구워줘야겠다 싶어 가게를 정리하는데 느닷없이 전화벨이 울리더군요. 왠지 깨름직한 그 전화를 겨우 받았는데 끔찍한 소리를 듣게 됩니다. 바로 아들이 교통사고를 당해 병원으로 실려가는 중이라는 얘기였어요. 저는 다리에 힘이 풀려 제대로 서 있을 수도 없었습니다. 횡단보도를 건너는 아들에게 음주운전자가 속도를 줄이지 않고 달려들었고 그대로 아이가 그 차를 받았다고 하더군요. 말로 듣기만 해도 끔찍했어요. 저는 부랴부랴 병원으로 향했고 제발 아들이 무사하기만을 기도하고 또 기도했습니다. 병원에 도착해보니 아들의 옷은 온통 피투성이었고 의사 한 명이 아들 위에 올라타 심폐소생술을 하고 있었어요. 정신이 혼미해지는 걸 겨우 붙들고 버티는데 곧 수술실로 들어가더군요.
곧이어 소식을 듣고 오빠가 달려왔습니다. 희주야, 선재는? 오빠, 우리 선재 좀 살려줘. 제발 살려줘. 저는 오빠를 붙들고 제발 우리 선재 좀 살려달라고 빌었어요. 오빠는 정신 차리라고 저를 붙들었고 그 와중에도 저는 계속 빌었습니다. 수술실 앞에 있는 전자시계는 시간을 계속 늘리고 있었고 마침내 수술실 문이 열리고 의사 선생님이 나왔어요. 죄송합니다. 최선을 다했지만 저는 의사 선생님의 말을 듣고는 그대로 흔들하고 말았어요. 아들은 그렇게 제 곁을 떠났습니다. 제게 아무런 말도 남기지 못한 채 아들에게 사랑한다는 말도 전하지 못한 채 그렇게 세상을 떠나고 말았어요. 그 이후 시간이 어떻게 흘러갔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넋을 놓고 있자 오빠가 나서서 다 처리해줬거든요. 그 와중에 아들이 생전에 사망 시 장기를 기증하도록 신청해놨다는 말에 더욱 기가 차더군요. 평소 남한테 뭘 주는 걸 그렇게 좋아하던 아이였어요. 길가에 유기된 고양이와 강아지가 마음이 아파서 집으로 데려온 적도 한두 번이 아니었죠. 그렇게 마음 쉬고 왔던 내 아이. 죽어서도 마지막 남은 몸까지 다른 사람에게 주고 가겠다니 저는 받아들일 수가 없었지만 오빠가 저를 타이르더군요. 생전에 본인이 원했던 일이니 그렇게 해주자면서요. 정말 싫었지만 결국 아들의 뜻을 받아들이기로 하고 아들의 장기는 그렇게 다른 사람들의 몸에 들어가 다시 움직이게 되었습니다. 아들의 몸을 화장하던 날 환하게 웃는 아들의 사진을 보며 뜨거운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내 청춘과 인생의 전부였던 아들이 부디 하늘나라에 가서 행복하게 살아주기만을 바랬어요. 아들을 그렇게 보내고 나니 사는 게 의미가 없더군요. 먹는 것도 자는 것도 웃는 것도 모두 다 부질없는 일들이었어요. 이미 연세가 많이 드신 부모님은 혹시나 딸이 어찌 될까 여전히 전전긍긍하셨고 오빠도 제가 불안해 하루가 멀다 하고 집으로 왔죠. 저는 아들의 방에서 하루 종일을 지냈어요. 아들의 책상에 앉아 그 아이가 쓴 노트를 보며 울고 희미하게 남아있는 아이의 채취가 묻은 베개에 얼굴을 묻고 또 울었습니다. 온 몸에 물이라고는 하나도 없을 때까지 울고 또 울고 그러다가 기절해서 쓰러져 자고 그런 날들이 며칠이고 반복되었네요. 이제 네 몸도 돌봐야지. 응? 선재가 하늘에서 얼마나 속상해하겠어. 그놈은 속상해도 싸. 어디 엄마보다 지가 먼저 주고 그런 불효자가 어딨어. 다시 시작된 울음소리를 가만히 듣고 있던 오빠는 제 손에 편지 뭉치를 쥐어주더군요. 이게 뭐야? 한번 읽어봐. 그 편지들은 아들에게 장기를 이식받은 사람들이 감사의 의미로 보내온 것들이었어요. 병원에서 주더라. 다들 우리 선재 덕분에 새 생명을 받은 사람들이야. 나이가 든 사람도 있고 아직 어린 친구들도 있어. 우리 선재가 이렇게 자랑스러운 아이다. 모두들 아들 덕분에 새 인생을 살게 됐다며 하나같이 고마워하고 있었어요. 직접 만나서 인사를 드리고 싶은데 그러지 못해 아쉽다는 말을 하더군요. 그 사람들의 이야기를 읽고 있자니 내 아들이 마치 세상에 살고 있는 듯한 느낌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오빠는 저를 가만히 안아뒀어요. 그리고 제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다시 일어나. 그리고 이젠 네 인생을 살아. 그래도 돼, 희주야. 함께 울면서
그제서야 감정이 정리되는 것 같은 기분이 들더군요. 다시 살아야겠다는 그런 결심도 하게 됐고요. 그날 이후 꽃집에도 나가고 운동도 시작했어요. 나중에 아들을 다시 만날 때 엄마 열심히 살다 왔노라고 말하고 싶더군요. 그래서 일부러 웃고 다니고 책도 읽으면서 나에게 집중을 하기 시작했죠. 그렇게 힘을 내는 와중에 모르는 번호로 전화 한 통이 걸려왔어요. 전화를 한 사람은 아들에게 심장을 이식받은 사람이었고 제게 꼭 감사 인사를 하고 싶어 무리하게 연락처를 알아냈다며 저를 만나고 싶다고 하더군요. 아들의 심장을 이식받은 사람이라고 하니 왠지 만나고 싶었어요. 다른 장기들과 달리 심장이라는 단어에 제 마음이 움직였죠. 그래서 그와 만나기로 약속을 했고 그날이 되어 떨리는 가슴으로 약속 장소에 나갔습니다. 그렇게 교회에 있는 한적한 전통 찻집에 도착해 기다리고 있는데 중년 남자의 목소리가 들리더군요. 맞은편에 서 있는 사람에게 인사를 하려고 고개를 드는 순간 그 얼굴을 보고 저는 기절하는 줄 알았어요. 나이가 들었지만 그를 안 보고 산 지 20년이 넘었지만 도저히 잊을 수가 없는 얼굴, 아들의 생부였습니다. 당신이 왜 여기 나타나? 설마 당신이 심장을 기증받은 사람이야? 희주야, 이 무슨 운명의 장난 같은 일인지. 웃기게도 내 아들의 심장을 기증받은 사람이 아들의 생부라니.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을까요? 순간적으로 너무 화가 났어요. 할 수만 있다면 그 사람의 가슴에 들어있는 내 아들의 심장을 파내고 싶더군요. 부들부들 떨리는 양손을 꼭 쥐고 억지로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네 아들이 내게 심장을 준 사람이니? 아니, 당신 그 몸에 있는 심장, 당신이랑 내 아들 심장이야. 뭐? 내 아들이라니? 그게 무슨 소리야? 그는 지금까지 자신에게 아들이 있다는 걸 전혀 모르고 살았던지 깜짝 놀란 표정으로 다시 묻더군요. 저는 입가에 지어지는 비웃음을 숨기지도 않고 지난날 있었던 모든 일을 다 얘기해줬어요. 맘 같아서는 지금 그 심장 파내고 싶어. 그럴 수 없는 상황이 한이 될 정도야. 그러니까 죽지 말고 오래오래 살아. 당신 아들이 준 그 심장으로. 알겠니? 저는 망연자실하게 앉아있는 그를 뒤로하고 찻집을 나왔습니다. 차에 돌아와 저는 무너졌어요. 겨우 참았던 울음을 토해내며 가슴을 쥐어뜯었네요. 하필이면 저 인간에게 아들의 심장이 갔다니. 이 무슨 운명의 장난인지. 지난 시간 그를 만나 결혼을 약속했던 그 순간에 이렇게 원통한 적은 없었는데 저 자신이 너무 원망스러웠습니다. 그날 이후 그 사람은 줄기차게 제게 연락을 하기 시작했어요. 물론 저는 받지 않았고 스팸 처리를 하는 등 나름의 방어를 했지만 가게를 하고 있었던 터라 완전히 연락을 차단할 수가 없었네요. 다시는 보고 싶지 않다고, 당신이란 인간 지긋지긋하다며, 나한테 미안한 감정이 눈꽃만큼이라도 있다면 내 곁에 얼씬도 하지 말라고 엄포를 놨지만 어찌나 끈질긴지 거머리도 이런 거머리가 없구나 싶을 정도였습니다. 이렇게 끈질긴 사람이 그 옛날 그렇게 하지 왜 이제 와서 이러는지 정말 없던 정도 뚝 떨어지는 것 같더군요. 그러다 갑자기 어느 순간 연락이 또 끊어졌어요. 그렇게 귀찮게 하던 사람이 전화 한 통 오지 않았습니다. 이제 지풀에 나가 떨어졌구나 속 시원하게 여기고 있을 때쯤 제 통장에 입금 잡을 명의 거액의 돈이 입금됐어요.
그 돈이 자그마치 15억이었죠. 너무 놀라 저는 은행으로 전화를 걸었고 곧이어 사고가 있었다면서 그 은행으로 내방해줄 수 있냐고 하더군요. 15억이라는 돈은 정말 난데없이 큰 돈이었기에 저는 은행으로 곧장 달려갔습니다. 도착하자마자 VIP실로 안내를 해주더군요. 좀 이상했지만 워낙 큰 돈이고 은행 쪽 실수라 그런가 보다 여기고 있는데 잠시 뒤 다시 보고 싶지 않은 인간이 들어왔어요. 희지야. 뭐야? 당신이 왜 또 나타나? 저는 목소리에 나를 세워 물었고 그는 곧 제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뭐 하는 짓이야? 왜 이래? 희지야. 비겁했던 날 용서해줘. 다 내 잘못이야. 그 당시난 용기가 없었어. 그래서 다른 여자하고 결혼할 수밖에 없었지. 하지만 그 이후로 단 한 번도 너를 잊은 적이 없었어. 헛소리 집어치워. 그런 소리 하려고 여기에. 잠깐. 15억 보낸 게 당신이야. 내 과오에 비해, 우리 아들의 심장에 비해 얼마 안 되는 돈이야. 당장 현금으로 있는 돈 전부 다 보낸 거야. 그래서 지금 아들 심장값으로 15억을 주겠다. 돈으로 보상하려고 하는 그 인간의 행실에 기가 차더군요. 대체 왜 이런 상황까지 된 건지. 순간 제게 아이를 지우라며 돈봉투를 건네던 그 사람의 어머니 모습이 겹치면서 치가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 사람을 붙들고 퍽퍽 가슴을 치며 말했어요. 너 내가 돈이 그렇게 많아? 20년 전에도 그러더니 또 나한테 돈으로 수작질이야. 흐느끼며 그를 흔들던 저를 그가 붙잡아 끌어안았어요. 그러면서 계속 미안하다고 사과를 하더군요. 그렇게 은행 VIP실에서 저는 그 사람의 소나기에서 한참 동안 울었습니다. 지난 세월이 억울한 만큼 한참이나 울었고 그는 아무 말 없이 저를 다독이며 미안하다는 말만 되뇌었네요. 그날 저희는 포장마차에서 술을 같이 마셨어요. 얘기나 들어보자 싶더군요. 그 잘나신 분이 그때 왜 그랬는지 변명이라도 해보라고 했어요. 내가 그때는 너무 어렸어. 부모님은 내가 고집을 부리니까 자금을 모두 끊으셨고 나를 감금까지 하셨어. 결국 버티지 못하고 두 손 두 발 다 들고 말았지. 하지만 어머니는 네가 아기가 있다는 말을 나한테 하지 않으셨어. 몇 번이나 너한테 전화를 걸었는데 너는 받지 않았고. 20년 만에 듣는 해명이었습니다. 결국 부모님 지원 없이 살 자신이 없었던 그는 부모님 말씀대로 살 수밖에 없었다면서 집안끼리 약속한 결혼을 했다고 하더군요. 결혼하고 아들 하나 딸 하나 낳았어. 이제는 다 커서 자기들 할 거 하고 있고 와이프하고는 따로 산 지 한참이고. 그는 결혼 후에도 저를 잊지 못했고 그 사실을 난 아내가 각자의 사생활을 존중하자고 했다고 합니다. 마치 쇼윈도 부부처럼 말이에요. 밖에서 보면 다정한 부부지만 집안에서는 같이 살지도 않는 모양만 그럴듯한 부부였다고 했어요. 그날 그렇게 서로의 살아온 이야기를 하며 한참 시간을 보냈습니다. 제 인생 얘기를 듣고 그 사람은 어찌할 바를 모르더군요. 그러면서 몇 번이나 다시 시작해보자고 했고 저는 번번이 거절했어요. 그렇게 얘기가 마무리되나 했는데 몇 주 뒤 그 사람이 다시 나타났습니다. 손에는 이혼 확정서가 들려 있었고 한 손에는 꽃다발을 들고 있더군요. 희지야,
나 이혼했어. 뭐, 이혼? 왜? 나 이제 나를 위해 살 거야. 지금까진 부모님이 날 키워주셨으니 그동안 효도한답시고 그 인생을 살아온 거고 나도 할 만큼 했다고 생각해. 그러니 희지야, 나 받아주면 안 돼? 그렇게 말하는 그 사람은 제 앞에서 눈물을 보이더군요. 20년 전 그 사람의 모습과 달리 이제는 허리도 굽고 배도 나오고 머리는 희끗희끗해서 볼품없어진 아저씨가 제게 다시 시작하자며 프로포즈를 했습니다. 제가 여지러지지 않았는데도 이혼까지 해선 나타난 그 사람. 그래 보면서 저도 눈물이 흐르기 시작하더군요. 내가 안 받아주면 어쩌려고. 덜컥 이혼까지 해선. 네가 안 받아주면 받아줄 때까지 기다리려고 했어. 저는 그 사람이 내민 꽃다발을 받으며 그와 다시 시작해보기로 마음먹었어요. 너무나 길게 돌고 돌아온 인연이었죠. 그렇게 저는 그 사람과 결혼을 했습니다. 평생 결혼 안 하고 내 인생에 남자는 더는 없다 생각하며 살았었는데 결국엔 그와 결혼을 하게 된 거죠. 이제와 생각해보면 아들이 혼자 남은 내가 걱정이 돼서 이 사람을 나에게 보내준 건 아닌가 하는 생각도 해요. 아직도 그의 가슴 속에는 펄쩍펄쩍 뛰고 있는 아들의 심장. 그 심장과 함께 우리는 드디어 가족이 되었네요. 아직도 가끔 아들의 사고 소식을 들었던 날에 악몽을 꿉니다. 너무나 끔찍했던 꿈에 놀라서 깨면 지금 남편의 가슴에 귀를 대고 심장 소리를 들어요. 마치 자장가 소리 같은 그 심장 소리에 놀란 마음이 진정이 되죠. 아들 덕분에 결혼도 하고 남편도 생겨서 남들 해볼 건 다 해보고 죽을 것 같아요. 너무 고맙고 멋진 아들입니다. 언젠가 하늘에서 만날 내 아들, 웃으면서 다시 재회할 날을 꿈꾸며 오늘도 살아갑니다. 아들 대신 제 곁을 지켜주는 든든한 남편과 함께 남은 여생 서로 의지하며 살아갈 겁니다.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예요.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